자, 이 책을 도서관에서 이제 같이 빌려왔는데 이것은 앞에 뭐 100쪽까지는 안 봤어요. 한 7, 80쪽 이렇게 보니까 요거는 사야겠다 싶었어요. 그래갖고 요즘 책이 빨리 오지 않습니까? 바로 이제 주문을 해가지고 이제 이거는 제 책으로 아예 사버렸어요. 자, 하나 이제 도서관 거고 하나는 제 책인데 말씀드렸다시피 도서관 책은 일단은 책을 깨끗하게 봐야 되는데 저는 책을 아주 더럽게 보는 편이어가지고 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완전 강아지. 그냥 이렇게 흔적을 남기면서 이건 내 거다 하면서 이제 영역 표시하는 그것도 있고, 공책 정리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종이 공책에다 썼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논문 쓰는 거에 편의나 원고 쓰는 거에 편의를 위해서 노트 정리를 노트북에다가 컴퓨터에다가 하다 보니까 손가락으로 글을 쓰는 감각을 너무 잃어버리게 되는 것 같아서 억지로라도 더 책이나 이런 데 메모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더 이상 이제 초등생이 아니니까 이런 알림장들이 필요가 없어서 이제 제가 이거를 그냥 쓰기로 좀 찢어서 이렇게 쓰긴 하는데 메모지로 좀 이렇게 메모지에다가라도 조금 쓰는 습관을 들이려고 또 하는 것도 있습니다. 책에다 이렇게 쓰는 게. 근데 읽어보니까 이게 책이, 네, 이게 좋았어요. 그래서 이게 교재로 강의 도서로 이것도 이제 돼 있던데 이걸 어느 강의에서 쓰는지 모르지만 강의 도서로 쓸만한 책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지금 더는 못 읽을 거예요. 이제 개학이고 이래서. 하지만 이제 겨울 방학이 오거나 하면은 좀 바른 자세로 앉아가지고 좀 이렇게 집중해서 이제 읽으려고 하는데 서사란 무엇인가, 서사학이란 무엇인가, 내러티브, 내러톨로지,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서술자라고 하는 거, 내레이터. 일상생활에서 되게 많이 이제 쓰는 단어인데요. 이거를 보면서 그 이제 앞부분은 이제 많은 연구서들이 그러하듯이 그 도입이 있고 그다음에 각각의 챕터는 뭐에 대한 것이다 그런 게 이제 있는데요. 교과서로는 아주 손색이 없는 책인 것 같고 그것만 봐도 그다음에 이제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여러 학자들의 이름들이 확 상기가 되는데 읽어볼게요. 바흐진, 미케발, 앤 벤필드, 롤랑 바르트, 에밀 벤베니스트, 방브니스트라고도 읽었던 것 같고요. 웨인 부스, 소설의 수사학 이런 거 있었죠. 데이비드 보드웰, 에드워드 브레니건, 클로드 브레몽, 피터 브룩스, 이건 이제 플롯을 찾아서 얘기했던 것 같고, 로스 체인버스, 시모어 채트먼, 이 사람도 생각나고요. 민음사의 그 이데아 총서의 책이 들어가 아니면 이제 문지 그 빨간 시리즈인데, 도리콘, 자크 데리다, 에코, 제라르 주네트, 그레마스, 기호학자 그레마스, 볼프강이죠. 이 사람이 그 독자 수용 이론 이런 거잖아요. 로만 야콥슨, 언어학자 로만 야콥슨, 특히 그 실어증 논문을 저희가 이제 노학 개론 시간에 읽고 그랬었는데, 프레드릭 제임슨, 이건 언어의 감옥 그 사람이죠. 엄청 많습니다. 클로드 레비 스트로스, 또 모르는 사람도 많아가지고 블라지미르 프로프는 민담의 그 기원 같은 거를 이렇게 추적하면서 이제 그 하나의 도식을 만드는 사람이고 되게 두툼한 이제 책이 역시나 빨간 띠 두르고 문제에서 나왔었는데요. 뜻밖의 이름은 누구냐면요. 성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세인트 오거스틴. 그래서 제가 이 성 아우구스티누스 얘기를 언젠가는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한나 아란트의 박사 논문 주제가 아우구스티누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책도 샀거든요. 다 읽지는 못했지만. 그래서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빅토르 슈클롭스키야 형식주의. 그 다음에 프란츠 슈탄젤. 이 사람은 독일 사람이죠. 이 사람 책도 봤던 것 같고. 스베탕 토도로프는 불가리아 출신의 크리스테바하고 더불어서 불가리아 출신의 이제 그 국비 장학금 받고서 프랑스 가서 공부했던 사람이잖아요. 구조주의자 이렇게 해야 될까요? 토도로프의 책 중에서 제가 열심히 읽은 거는 환상문학 소설이거든요. 자, 그렇고 보리스 토마셴스키도 시클롭스키하고 이렇게 같이 묶여가지고 영화 이론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많은 이제 이런 학자들의 책을 읽고서 쭉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이게 쓴 책인데요. 여러분, 이게 이제 서론이 있으면 챕터가 총 14개나 됩니다. 챕터를 보면 일단 서사와 삶, 제가 지금 오늘 1장까지 딱 꼼꼼하게 읽고 왔거든요. 2장 서사의 정의, 이제 서사라 무엇인가 얘기할 것이고요. 세부적으로 분석하겠죠. 3장 서사의 경계. 그럼 서사와 유사 장르들을 볼까요? 자, 그 다음에 4장 서사의 수사학. 이러면 이제 되게 말 그대로 수사학이니까 전문적인 용어들이 되게 많이 들어갈 것 같고요. 5장 종결. 6장 서술 방식들 이런 거 얘기할까요? 7장 서사의 해석, 8장 서사 해석의 3가지 방법. 그러니까 이거 이제 읽는 방법, 독자의 층위에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고요.
구장, 매체간, 각색. 그러니까 서사라고 할 때 문학 장르만 얘기하는 것 같진 않아요. 다른 그 예를 들자 뭐 영화나 이런 것까지 아우르는 게 아닌가 싶고요. 10장 등장인물과 서사 속의 자아. 그다음에 11장 서사와 진실. 이게 그 여기 보면 소제목이 또 다 있습니다. 제가 지금 건너뛰고 읽고 있는데요. 예컨대 11장의 서사와 진실을 보면 픽션과 논픽션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 가공의 장르, 문학 가공의 장르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바깥에 논픽션까지 같이 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서사라는 게 굉장히 넓은 의미를 갖기 때문에 또 쓰는 사람에 따라 의미도 조금씩 다를 것이고 12장 서사 세계, 13장 서사의 경합, 14장 서사의 협상 이런데 요 뒷부분 13, 14장인가는 법적인 사례를 다룬다고 여기 보면은 서론에 나와 있습니다. 10장. 마지막 2장. 여기서는 사회 문화에서 서사의 역할에 관한 광범위한 주제로 돌아온다. 서사의 경합은 정치학과 법률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한다. 13장에서는 이러한 서사의 경합이 작용하는 방식에 대해 특히 법률 분야에 초점을 맞춰 고찰한다. 그러니까 여러 그 소송 사건 있잖아요. 그 안에 엄청나게 많은 서사들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이번에 이제 대법원으로 간 예컨대 최태원 SK 회장이죠. 회장과 노소영 나비 관장의 뭐 이혼 소송 이러면 그는 이제 노소영의 서사가 있고 또 최태원의 서사가 있고 노태우의 서사도 있고 또 그 부인의 서사도 있고 많은 거기 서사들이 들어가는 거죠. 그거를 또 이제 판단을 하는 그게 들어가는데 그러면 이게 또 재판관이 누구냐에 따라서 또 이제 그에 앞서서 검사, 변호사의 서사는 또 다른 서사인 거예요. 똑같은 어떤 덩어리를 놓고서 해석, 판단 이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거를 토대로 물론 해서요. 이제 그 학적으로 한번 구성을 해보는데 1장을 보면은 1장 서사와 삶 부제가 또 있습니다. 저는 이게 아주 좋았거든요. 이론서는 이게 진짜 중요한데 네, 요즘은 소설도 소제목이 있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야지 좀 길잡이가 되고. 자, 서사의 보편성 해서 우리가 보통 서사라는 단어를 머릿속에 떠올리면은 뭔가 일단은 예술적인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서사가 되게 그 뭔가 구조화된 특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뭡니까? 서사라는 거는 굉장히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서사라는 단어를 몰랐을 때부터 서사라는 건 이미 존재했다. 서사가 없는 시대에 살았던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서사라는 것을 개념화하지 않았을 뿐이지. 그래서 이때 서사는 이야기 이런 말로 바꿔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인간은 이야기를 좋아하는 동물이다. 이야기를 이렇게 하기를 좋아하고 또 듣고 싶죠. 야, 그래서 어떻게 됐어? 야, 네가 이겼어? 걔가 이겼어? 말하든가. 야, 너 그래서 걔랑 손 잡은 거야? 너 내일 만나기로 했어? 여러 가지 이야기. 야, 그 맛집 뭐 그 집 맛있었어? 거기 서비스는 어때? 그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잖아요. 하고 싶은 욕구 또 듣고 싶은 욕구가 같이 있는데요. 그래서 서사라는 거는 그만큼 이제 보편적인 거다라는 거고요. 우리가 체험하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 속에 다 서사가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구조화된 서사 이렇게 얘기를 하면 문학 텍스트만 생각하지만 영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애니메이션 그다음에 뭐 만화책 그다음에 여러분 광고 그 짧은 광고를 봐도 그다음에 쇼츠 그 60초가 되면 넘어가니까 59초 안에 또 얼마나 많은 서사를 우리가 포함시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잘 만든 서사 장르일수록 큰 장르들 예컨대 미스터 션샤인 같은 건데 어디를 뜯어와가지고 올려도 그 다음에 이제 그 올리는 사람들에 따라서 편집을 막 하더라고요. 대사 같은 걸 중간중간에 빼고 그 다음 빨리 감기를 해가지고 구독매가 엄청 빨리 걸어와요. 사실은 천천히 이렇게 걷는데 이렇게 막 편집을 하던데 어떤 식으로 짜맞춰놔도 다 그 59초가 볼만한 어떤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대체 서사란 무엇인가 하는 일단은 그 서사의 보편성에 대해서 이제 한번 짚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사의 핵심은 뭐다? 시간이다. 서사는 인류가 시간에 대한 이해를 구조화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 바로 이것이 서사의 여러 가지 이론 중에서도 가장 근원적인 축복이 아닐까 싶다. 그리고 인간이야말로 언어와 시간을 의식적으로 이해하는 지구상의 유일한 종이라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우리가 이러한 인식을 표현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갖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 서사 말고도 시간을 구성하는 게 뭔가 있을까요? 하고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이 저자 이름이 뭐지? 네, H. 포터 에버트입니다.
에벗. 네,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시계입니다. 시계. 시계가 시간을 다루죠. 측정을 하죠. 여러분 이거는 김상욱 시간 이렇게 쳐가지고 강의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그 풀로 진짜 다 집중해서 들으면서 되게 감탄했는데, 그러니까 자, 시간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시간을 정의하는 건 너무너무 힘든 일인 거예요. 마땅한 정의가 없는 거예요. 정의라는 거는 논란의 여지가 없어야 되거든요. 자, 점은 무엇인가? 점은 뭐지? 위치와 뭐는 있지만 뭐는 없는 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정의가 안 떠오르네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정의는 흔들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시간을 아직 정의하는데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시간을 완벽하게 정의는 하지 못하지만 뭐는 할 수 있다? 측정은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시간 측정과 관련해서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는 뉴턴의 프린키피아에서부터 이제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시간 측정과 관련해서 그게 되게 문제시 됐던 거는 지금 여기 선생님이 쓴 걸로는 중세 시대 때부터 이제 대략 이렇게 이제 시간을 측정하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데, 어, 그, 그 김상욱 선생님 강의였던 것 같은데, 보니까 이제 아인슈타인이 그 뭐예요, 시간 그 재능 그거를 이제 한 것이, 그 갑자기 이름이 왜 생각이 안 나죠? 일자리 못 구하고 있을 때 이제 친구가 구해줘가지고 특허청인가? 어디지? 어디 들어가서 일을 했는데, 그 이제 시간 통일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필요해진 이유가 기차의 그 발명 및 사용 확대하고 연관이 있는데, 기차가 이렇게 출발해서 가면 여기서 출발하면 오리엔탈 특급이다 이러면 이스탄불에서 출발하면 그게 뭐 유럽 어디에 도착할 때 몇 시에 도착한다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간을 통일할 필요성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계를 통일하는 거죠. 시간은 통일이 되지 않고, 그러니까 시간은 정의할 수 없지만 시계를 만들고 이용하고, 그 다음에 이 시계를 통해서 시간을 통제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또 어마어마한 이제 권력이 되는 거고요. 푸코의 그 감시와 처벌에서도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다루죠. 지금 이제 시간이라서 우리가 시간하면 하루 24시간만 생각하는데, 조금 더 이제 넓히면 특정 시간 동안, 예컨대 1년, 뭐 10년, 그 다음에 종신형 이렇게 해서 긴 시간 동안 그 사람의 뭐 신체 자율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완벽하게 통제를 해버리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관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예요? 이 사람을 이제 통제한다는 게, 죽이지 않고 통제한다는 게 무척 어렵거든요. 밥도 먹여줘야 되죠. 뭐 추울 때 불 떼줘야 되죠. 더울 때 시원하게 해줘야 되죠. 병 걸리면 뭐 암이다 이러면 수술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그 시스템 갖춘다는 게 무척 힘든 거거든요. 자, 아무튼 이제 이렇게 해서 다시 가면 시간을 구성하는 걸, 시간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시간을 구성하는 거는, 시간을 구성하고 표현하는 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시계고요, 하나는 서사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시계로 이루어지는 일상은 뭐냐면요, 시간이 먼저예요. 시간이 이제 우리의 사건하고 이렇게 연동되는 거죠. 아침에 7시에 일어나고 밥을 먹고 뭐 8시에 학교를 가고, 이렇게 시계에 따라서 우리의 일상이, 사건들이 구성이 돼요. 서사는 뭐냐면요, 제가 이야기로는요, 시간하고 사건이 있으면 사건이 먼저인 거예요. 사건, 그러니까 이게 사람인 거잖아요. 바흐진 말대로 이 사건이라는 건 항상 두 존재를 상정을 한다고. 두 존재가 만나면서 인간이죠. 인간들이 만나면서 이제 사건이 발생을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시간이 새롭게 축조되는 거예요. 그게 서사인 거거든요. 그래서 시계하고 요 서사를 서사를 이 시간을 매개로 해서 시계와 비교한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와 반대로 서사는 이러한 과정의 안과 박을 뒤집어서, 그러니까 시계요. 그걸 뒤집어서 시간에 사건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건들 자체가 시간의 질서를 창조하도록 만든다라고 하고, 리케르 말을 인용을 하는데, 아마 리케르의 그 두툼한 3권짜리 책이 있습니다. 시간과 이야기. 르땅 엘르 헤싱가? 뭐 아무튼 시간과 이야기입니다. 리케르의 이제 거기서 이제 인용을 하는 것 같아요. 시간은 서사라는 방식에 의해서 구성됨으로써 비로소 인간의 시간이 된다. 그러니까는 이제 그 자연의 시간이 인간의 시간이 되는 방식, 그게 바로 이제 서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뭔가 뭐 어려운 얘기인 것 같지만은 이 예를 통해서 우리가 쉽게 이제 짐작할 수 있는데요. 다시 거기로 가기 전에, 보통 이제 시계를 이렇게 측정했던 게 중세시대에 처음, 기계적인 시계는 중세시대에 들어서야 비로소 처음 등장했다.
그전에는 이제 근사값, 그러니까 어림해가지고 태양의 움직임이라든지 뭐 달의 변화라든지 계절의 변화라든지 뭐 우리가 연이라고 부르는 정확하게 365일로 떨어지지 않지만 우리가 이제 대략 그렇게 해서 세잖아요. 그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측정을 했다.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우리나라의 해식이 앙부일구 요게 1433년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물시계 자경류 1434년. 그러니까 이게 15세기 전반기에 우리도 다 이게 만들어졌던 거예요. 세종대왕이 이제 장영실이나 제하 여러 이런 과학자들과 그 신하들과 같이 학자들과 이제 만든 건데 참 대단한 임금이었다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되고요. 그 국사죠, 국사. 국사를 뭐 제가 애 대신에 제가 공부하고 있네요. 그걸 다시 이제 훑어보면서 드는 생각이 그 삼국시대 뭐 그다음에 그 남북쪽 그다음에 뭐 고려시대까지는 좀 나라라는 느낌 잘 안 들어요. 근세 근데 이제 진짜 조선부터는 근대 뭔가 굉장히 다른 어떤 국가 시스템, 국가라 할 만한 것이 나왔다. 뭔가 다른 통치 시스템이 나왔다라는 느낌이 확 들더라고요. 그리고 한왕조가 이렇게 500년 동안 지속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거죠. 중간에 한번 이렇게 엎어질 계기가 있었는데 그게 아마 임진왜란 병자호란 이런 것이었겠죠. 뭐, 예, 아무튼 그 얘기 이제 다음에 언제 기회가 되면 저도 공부를 좀 해보고 다시 이쪽으로 와서 이 시간과 관련해서 많은 책들이 있을 건데 스티븐 호킹의 시간의 역사를 보면은 초반부가 이거 요약이거든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시간을 어떻게 봤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봤다. 그런 것들 이제 참고할 만하고 제가 결국 사놓고 읽지 못했는데 베르그송이나 이런 이제 철학자들 듀레이션, 지속 이런 거 좀 공부를 하고 싶은 그런 이제 마음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다시 와서 그래서 서사와 시간인데 어떤 아이가 넘어졌어요. 잠시 후 일어나서 아이는 달리기 시작했고 그리고 엄마를 보고 나서 아이는 마침내 울음을 터뜨렸고 나 넘어졌어. 아이는 울고 저런저런 엄마가 말하고 너 정말 아팠겠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애가 넘어지고 엄마가 달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데에 걸린 시계 시간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물리적인 시간인 거죠. 그거랑 서사가 구성되는 시간은 아주 다르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서사적 시간을 이제 구성하는 데는 서사적 주체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나레이터. 그 서술자가 들어가는데 또 그 서술자를 창조하는 예컨대 이게 이제 소설이면 소설가가 있는 거고요. 이거를 이제 시나리오로 플레이 스크립트로 해서 이제 시나리오로 해서 영화로 한다면은 시나리오 작가라든지 감독이라든지 뭐 촬영 감독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찍어서 어떻게 또 편집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서사의 시간이 창조되고 이거를 만약에 그 만화책으로 해가지고 작화로 그린다면 또 다른 서사적 어떤 시간이 있을 거예요. 애니메이션은 또 애니메이션 나름의 어떤 표현 방법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서사의 시간은 충분히 유동적으로 이제 재구성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게 이제 다음 챕터하고 연관이 되는데 서사 지각입니다. 지각. 서사는 우리가 시간 속에서 세계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방식이며 또한 그 세계는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는 방식에 의해서 결정된다. 서사는 우리가 시간 속에서 세계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방식이고요. 그 세계라는 건 우리가 그걸 어떻게 지각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게 이제 구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림 중에 예를 이렇게 드는데 이 베사살의 향연이라는 이제 렘브란트가 그린 건데 저는 러시아어가 익숙해가지고 발다자르 이게 그 도스옙스키 분신에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올수피 이바노비치가 클라라 자기 딸인데요. 영명 축일 파티를 열었는데 너무 파티가 화려해가지고 발다자르의 연회를 연상시켰다 하는 그 발다자르의 연회거든요. 다시 뱃사살의 이제 연회인데 갑자기 이 사람이 뭔가에 화들짝 놀란 것 같이 그러잖아요. 근데 글자가 이렇게 쓰이는데 그게 이제 간단히 말하면 너 죽는다거든요. 뭔가 이제 그 불길한 어떤 예언이 있는 건데 이제 아니나 다를까 바빌로니아는 다리우스에서 멸망하고 벨사살은 살해된다 이렇게 되는데 이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 벨사살은 바빌로니아의 마지막 황제인 거거든요. 이런 식의 이제 그 서사가 쭉 있는데 이 누굽니까 렘브란트는 그 순간을 딱 잡은 거죠. 그리고 이 렘브란트의 그림은 최대한 서사가 되게 도드라지는 그림이잖아요. 서사를 재구성하기가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죠. 우리가 성경 찾아보고 하면 되니까요. 근데 이 그림 뭐죠? 저 처음 보는 그림인데요. 이 그림 좀 당혹스러운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은 우리로 하여금 많은 의문들을 낳습니다. 이 사람 바지 어디 갔지? 양말은 어디 갔지? 바닥에도 그게 없다. 왜 옷을 제대로 입지 않고 저렇게 앉아 있는 거지? 만약에 안 입고 있다면은 이거는 왜 저렇게 안 입고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그 제목이 그림의 제목이 닥터 씬이라고 해야 되나?
이 닥터 신, 이 사람은 누구인가? 이런 물음들을 이제 계속 우리로 하여금 이제 낳게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보면서 우리의 서사 지각이 활성화되고 우리가 이 물음을 계속 던지게 되는데 그 물음이 뭡니까? 만족되지 않는 채로 계속 남는 거예요. 이거를 서사적 교란이라고 표현을 하네요. 단어 어렵네요. 내러티브 제밍, 잼. 먹는 잼이 아니라. 거기서 나왔을까요? 영어를 잘 못해가지고 내러티브 JAMMING 내러티브 제밍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프랜시스 베이컨의 그림을 가지고 오는데요. 이 사람은 들레즈가 그 감각의 논리 맞죠? 거기서 이제 분석했던 그 화가인데 흑백으로 보니까 그나마 참아줄 만하네요. 이 사람 그림이 전형적인 고기 덩어리잖아요. 제가 기억하는 인상은. 근데 이제 이 경우에는 우리의 서사적 반응을 이제 그 교란하는 좀 더 황당한 예로 이제 가져오는 건데 십자가 아래에 있는 인물들에 관한 새 연구 이게 제목이고요. 그러나 이 그림의 위대한 힘은 부분적으로 이 그림이 서사적 욕망을 불러일으키지만 동시에 그것을 충족시키지 않는 데서 온다. 계속 물음은 야기하고 뭔가 해석하고 싶게끔 욕망은 불러일으키는데 충족시켜주지 않는다. 그럼 아이씨 안 해. 더럽고 치사해. 안 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또 계속 아니야 뭔가 있어. 자세히 봐. 자세히 봐. 이렇게 찌르는 그게 이제 그 힘일 텐데요. 이런 불확정성의 경험, 뭔가를 알고 싶지만 알도록 허락되지 않는 상황, 그게 이제 되게 고통인데 그게 또 역설적으로 뭡니까? 이 그림을 자꾸 들여다보도록 한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지 않아요. 이 베이컨의 그림에 대해서는 보기 싫더라고요. 너무 좀 기분이 좀, 네. 기분이 좋지 않아요, 보면은. 근데 이제 그래도 자꾸 보고 싶은 그림이 또 있을 텐데, 아무튼 뭐 저는 그러지 않았는데, 이 맥락이 아주 와닿고요. 이해가 되고, 그 다음에 공감이 되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어디를 보든 간에 자신이 보고 있는 것을 공간뿐만 아니라 시간 속에서 함께 이해하고자 노력을 한다. 그러니까 그 뱃살살에 이렇게 돌아보면서 경악하는 놀라는 그 표정, 이 공간에 딱 박혀 있잖아요. 그림이라는 공간에. 근데 거기에 들어있는 시간들을 우리가 구성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건을. 그게 이제 서사인 거죠. 시간, 사건이 같이 들어가서 서사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서사는 시간의 형상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준다. 요컨대 이제 시공간을 같이 지각하는 거죠. 그러면 시공간을 같이 지각하면서 우리가 이제 구성하는 어떤 이야기의 좀 체계적인 그런 덩어리, 그게 이제 서사가 되는 거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장에서는 서사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인데 서사란 단순하게 정의하면은 사건의 재현, 사건의 재현 혹은 사건의 연속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사건, 이벤트라고 생각되지만 혹자는 행위, 액션이라는 것을 더 중요한 것으로 여기기도 한다. 둘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하든 간에 사건이나 행위가 없다면 결코 서사를 만들 수 없다는 것만은 분명하다. 그쵸?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지도 않고 서 있지도 않고 앉아있다. 앉아있는 것도 하나의 액션인데 아무튼 내가 이제 정적으로 가만히 있다 이 자리에. 근데 내가 행동한 건 아니지만 갑자기 뭐 내 눈앞에서 예컨대 뭐 어릴 때부터 봤던 플라타나스가 갑자기 이렇게 쓰러졌다. 이런 식의 이제 내가 적극적인 액션을 한 건 아니지만 이건 나무가 액션을 했네요. 하나의 이벤트가 발생했다. 네,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그 보고 있는 이제 그 화자, 이 경우에 나네요. 내가 어떤 서사 속으로 이제 들어가는 건가요? 아무튼 좀 더 이제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번에 이제 책을 아예 구입을 했고요. 재미있고요. 몰랐는데 이게 더 캠브리지 인트로덕션 투 내러티브 예요. 그래서 저는 그 캠브리지 더 컴패니언 시리즈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거기 이론서들이 나와서 이거는 처음 봐요. 처음 보는데 이렇게 좋은 책을 구하셔가지고 이렇게 번역까지 해가지고 너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 이제 대충 읽고 제가 이 역자를 압니다. 그러니까 평론가로 압니다. 이소연 평론가로 아는데요. 역자로는 이제 처음 알게 된 건데 아마 혼자 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영문학을 원래 학부에서 전공을 했기 때문에 거의 뭐 아마 많이 하지 않았을까 하는 거를 그냥 이력만 봐도 쭉 알 수가 있는데 왜냐면 원래 전공이 영문학이고 영어를 잘할 것 같으니까요. 근데 이제 이 책을 읽어보니까 번역을 되게 잘하셨어요. 되게 잘했다는 게 뭐냐면 특히나 이론서의 경우에는 책이 읽힌다는 거예요. 진짜 잘 읽혀요. 이제
좋지 않은 번역은 뭐냐 하면은 잘 안 읽히는 거예요. 읽는데 자꾸 걸리는 거예요. 뭔 말인지 모르겠고, 아차, 잠깐만, 이거 중요한 말인 것 같아. 밑줄 크고 좀 집중해보자. 이런 식으로 하고 다르게 아예 그냥 뭔 말인지 모르게 잘 안 읽히는 거예요. 보통 이제 그런 경우는 박사학위도 있고, 뭐 이 부분에, 이 분야의 전공자이고 이런 경우라 할지라도 자기가 번역하는 책에 대해서 자기가 잘 모르는 거죠. 굉장히 부끄럽지만 주변에 이런 분들이 꽤 될 겁니다.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요. 역자를 읽고도 이 책의 저자의 그 내용에 바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은 번역이거든요. 그 점에서 이제 지금 번역도 되게 좋은 것 같고, 그래서 좀 아껴두고 겨울 방학 때 지금 읽을 생각입니다. 이제 더는 이제 못 읽겠죠. 왜냐하면 지금 제가 준비를 하지 않으면 가을에 논문을 쓰지 못할 때니까. 자, 도서관의 쓸모 이제 2탄이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러면 빨리 반납을 하게 되겠죠. 이게 연체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연체료가 붙잖아요. 근데 연체료가 붙을 정도로 책을 반납 안 하는 사람은요, 제가 볼 때는 더 큰 벌을 줘야 돼요. 왜냐하면 1책 90일입니다. 90일. 90일이면 석 달인데 과장 좀 보태면 한 학기 내도록 책을 들고 가 있다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면 다른 사람은 책 안 보나요? 그리고 사실 이거를 90일 동안 읽는 게 아니잖아요. 90일 동안 읽을 거면 책을 사야지, 복사를 뜨든가. 안 읽고 계속 처박아 두고서 막판에 그냥, 보통 그런 책은 그냥 반납하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 일 없도록 하고 그렇게 빨리빨리 반납을 해야지. 이제 저도 이제 저 자신에게 하는 말이죠. 도서관의 쓸모를 더 오랫동안 이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개해드린 책은 서사강입니다. 표지 색깔도 어쩜 이렇게 예쁜지. 저는 초록색을 좋아해가지고요. 네. 그리고 요거는 여러분 해바라기입니다. 고호의 해바라기에도 나오는 종류인데요. 겹해바라기라고도 하고 조금 다르게 생겼는데 약간 애칭으로 테디베어라고 이제 부르는 그런 해바라기입니다. 예.